채팅창에 1번. 이따가 같이 얘기 나눌 거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자료는 다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끝날 때까지는 강의 그 링크는 제가 유튜브에 생성해가지고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강의도 만약에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면 시간 날 때마다 보시면 되니까 책을 보시면서 시작하시면 되고 제가 원래 첫 주에 바로 했어야 되는데 보통 한 시작하고 나서 한 열흘 뒤에 수업을 하는 이유는 처음에 선배님들이 책을 모르고 보셔야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다가 정리를 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서 좀 이해를 하신 다음에 질문하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어, 오늘 제목은 강의 제목은 딱 이거 하나만 알아도 된다.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이태명 선배님, 이영애 선배님, 이익 선배님 다 반갑고요. 일단은 제 소개를 다시 드리면은 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제 강의를 이제 지금 신청해 주셨던 분들은 제가 원래 본캐는 17년 차 이제 직장인이면서 제가 좀 대학에서 도시공학을 전공, 도시계획 엔지니어입니다. 공대생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한 17년 정도를 이제 땅에 대해서 인허가 일을 직접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이제 선배님들 갖고 계신 땅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활용할지 이제 그런 거를 좀 공법적인 거를 저 회사에서 개인 땅, 뭐 회사 땅 이렇게 안 가리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배님 지금 갖고 계신 땅이 있다 그러면은 뭐 어떤 게 좋냐 해서 뭐 사실은 저 투자 쪽보다는 저는 이제 뭐 개발 활용 방안 쪽으로 조금 원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가 이제 제가 좀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어떻게 하냐, 뭘 하느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거 하나만 알아도 선배님들이 투자에 대한 감은 잡아 가시겠구나. 그리고 투자 강의는 되게 많아요, 사실은요. 근데 투자 강의는 많은데 투자 강의를 하면서 그 앞에 대한 땅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냥 설명하는 강의가 좀 많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강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하는 모임. 그래서 제 한 달 동안 땅에 대해서 이런 게 있고, 아, 이런 투자 방식도 이런 게 있구나 정도까지만 감을 잡으시면은 다른 데 가셔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투자 잘하시는 분들 강의 들어도 선배님들한테는 더 도움이 되실 거다. 그래서 제가 론칭한 계기는 이렇게 된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17년 직장인자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해가지고 제가 잘하는 일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 크리에이터 그리고 퇴근을 하면은 이제 책 읽고 또 뭐 글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제 작가나 강사로도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은 어 제가 나이가 좀 어려 보이시나요? 몇 살처럼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올해 44살입니다. 78년에 44살이고 내년에 이제 45이 되는 저도 이제 언제까지 직장 생활을 해야 될지 좀 고민한 나이가 돼서 이렇게 좀 나중에 그만두고 나면 이제 뭐 전업 작가가 될 수도 있고 강사를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토지 컨설팅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부캐로 지금 하고 있는 황상열이라고 합니다. 일단 실제로 인사드려 반갑고요.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 사실은 이제 6년째 글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8권의 책이 지금 서점에 팔고 있고, 제 전업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선배님들이 지금 보셨던 책이 요 책인데요. 땅 묻히지 마라. 근데 요 책이 절판이 됐어요. 재작년에 처음 나왔던 책인데, 이게 절판이 돼가지고, 제가 약간 각색해서 드린 게 이런 땅 사지 마라라는 전자책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 책을 사고 싶다 하시면은 예스24나 알라딘 중고 서점에 가시면 팝니다. 책이 되게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선배님들도 혹시나 갖고 다니고 싶다 하시면은 중고책을 구입하시면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2세를 싣기로 했는데 출판사가 망해가지고 책을 더 이상 못 내게 됐다. 그래서 절판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땅 먹히지 마라 책이 재작년 4월에 나와서 2년째가 넘었는데 이제 초판이 다 나갔고요. 1200부를 찍었는데 1년 만에 이제 초판 소진이 다 된 상태에서 새 책을 못 찍다 보니까 이제 선배님들한테 새 책을 더 못 드리게 됐고 갖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중고 서점 사이트 가시면은 살 수 있으시니까 한번 좀 사셨으면 좋겠고 굳이 난 필요 없다 그러면은
이런 땅 사지 마라 전자책만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첫 시간으로 선배님들하고 같이 나눠보고 하는 거는 땅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땅의 가장 중요한 개념 세 가지를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선배님들이 어떤 땅에 투자를 해야 되고 내 땅이 어느 정도의 개발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감을 잡으실 거예요. 아마 책을 많이 보셨고 땅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마 무슨 얘기를 하실지 또 아실 건데 제가 알려드린 것만 아셔도 선배님들이 감만 잡으실 거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채팅창에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선배님들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톡방에 한번 드린 적이 있죠. 한번 채팅방에 제가 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때 생각하지 마시고 딱 떠오르는 걸 그냥 한마디만 쳐보세요. 땅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딱 떠오르는 걸 한번 쳐보세요, 채팅창에. 유한은 자는 무한한 가치. 예, 좋습니다. 굉장히 시적이신데요. 글을 쓰시는 분 같기도 하고. 돈. 한마디 돈이네, 돈. 재산. 그러니까 부동산 관점에서 보시니까 지금 이런 거죠. 사람이라는 게 제가 만약에 다른 강의를 했을 때 땅이란 무엇이라고 했으면 다 다른 대답이 나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선배님들이 이게 땅에 돈이 되는구나. 지금 이렇게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고요. 제가 이 강의를 지금 이 강의를 하게 된 게 지금 한 5년째거든요. 2017년도에 준비를 했는데 그때 오프라인 강의 준비 전에 제가 좀 성급한 일반을 오르긴 한데 30명한테 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다 다를 수도 있는데 첫 번째가 1등이 나왔던 게 이거였어요. 이 표지 아세요? 박경리 소설 토지냐? 박경리 소설 토지 생각하시더라고요. 1등이. 이 책을 읽어봤다 1번, 안 읽어봤다 2번 한번 쳐보겠어요. 채팅창에. 나는 이 책을 읽어봤다 1번, 안 읽어봤다 2번. 아마 많이 안 읽어보셨을걸요. 읽어보셨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리고 공동 1위가 우리가 그냥 발을 딛고 있는 땅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물어봤을 때는 아무런 그냥 생각이 없는 거죠. 물 아니면 땅이다, 육지다 이렇게 생각한 거니까.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토지는 땅이고 바다를 제외한 묻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모인 게 뭐예요? 이런 얘기 하자고 모인 건 아니죠. 그죠? 앞에는 제가 제 자랑만 했고 지금은 또 땅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오늘 모인 이유는 우리가 부동산 관점에서 땅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였기 때문에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좀 아실지도 몰라요. 민법에 딱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민법에 토지는 땅은 토지 및 그 주변을 포함하는 부동산이다. 부동산이 다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동산의 반대말이고 움직이지 않는 재산, 땅, 또 뭐 있을까요? 건물, 아파트, 상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선배님들 계시면은 저는 사실 재테크를 잘 못합니다. 근데 선배님들은 아마 아파트도 잘 하셨을 거고 상가도 하셨고 마지막에 이제 토지를 건드리셔서 이렇게 온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면 부동산 관점에서 토지란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면은 보세요. 우리 박기현 선배님이나 김영환 선배님이나 이영희 선배님, 이익 선배님께서 땅을 이렇게 갖고 계세요. 그죠? 갖고 계신데 이렇게 다시 갈게요. 땅이 이렇게 있는데 선배님들 지금 갖고 계신 땅이 무슨 동, 뭐 서울의 무슨 동에 뭐 1-1번지 땅을 갖고 있다고 쳐요. 이렇게 1-1번지라 그러면 바운더리가 치겠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선배님들이 갖고 계신 땅은 이 지상만 생각을 해요. 지상만 생각을 해요. 근데 부동산 관점에서 어떻게 본다? 만약에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하 개발도 할 거 아니에요. 지하도 개발하죠. 선배님들 지금 아파트 살고 계시면 지하 주차장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하 개발 되죠. 그죠? 그리고 공중으로도 건물에 올라가면은 공중으로 층수가 높게 올라가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갖고 계신 부동산의 토지라 하는 거는 선배님들이 갖고 계신 우리 김영환 선배님이나 이영희 선배님이 갖고 계신 일정한 지표면에 정당한 한 영역, 이게 한 영역이죠. 한 영역에 공중, 지상, 지하를 포함한 입체적인 장소가 부동산 관점에서 봤을 때 토지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동산 관점에서 보는 토지가 이런 개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갖고 있는 토지는 공중, 지하, 지상을 다 포함한다. 왜? 지상권 아시죠?
갖고 있는 내 땅인데 다른 사람이 건물을 줬어요. 거기에 지상권을 줄 수도 있고요. 요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이 많이 없는데 외국에는 보면 에어라이트라 해가지고 공중권도 줘요. 공중에다 일부를. 그러니까 그런 권리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하는 어때요? 지하는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지하 개발을 하면은 나중에 별 용적률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지상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부동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일정 표면식 표면에 있는 지상과 지하, 공중을 다 포함하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동산에 말하는 토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나오시겠죠. 그럼 같은 땅인데 우리 김영호 선배님이나 박경 선배님이나 이용희 선배님 여기 계서 같은 서울에 살아요. 서울에 사는데 강남 땅은 되게 비싸고 저기 구로구 땅에 저희 가산 가리봉 이쪽은 왜 싸고 개발이 안 되고 이게 이유가 뭘까? 오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겁니다. 책에서 보셨을 거예요. 모든 땅, 우리나라의 모든 땅은 선배님 뭐 부산에 살든 서울에 사시든 뭐 제주도에 사시든 우리나라의 모든 땅들은 국토의 개임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다 제어를 합니다. 국토의 개임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그래서 국토의 개임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시의 원활한 이용에서 모든 땅의 용도를 구분을 한다. 땅의 용도를 구분했다는 거예요. 건축물 용도처럼. 건축물 용도에 뭐가 있어요? 뭐 흔히 선배도 아시는 아파트, 뭐 빌라, 뭐 상가, 커피숍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건축물 용도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도 용도를 다 나눠놨기 때문에 어떤 데는 높게 지을 수가 있고 어떤 데는 개발이 안 되고 낮게 지을 수밖에 없다. 그게 뭐냐? 용도 지역입니다. 선배들 투자하실 때 가장 이것만 아셔도 돼요. 땅의 용도 지역만 알아도 어떤 땅을 살지 안 살지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영어에서 단어랑 비슷한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용도 지역에 관해서 선배님들이 확실하게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Z-O-N이고요. 발음은 안 좋은데 ing를 붙이면 조닝해서 미국의 조닝 제도와 일본의 용도용도제를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맞게 만든 용도 지역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선배님들 그 법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땅의 용,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용도 지역, 땅의 용도를 나눠놨기 때문에 용도 지역이라는 게 법상 용어인데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 높이, 용적률 건폐율 등을 제한한다. 그래서 땅의 용도마다 그 어떤 건축물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어떤 걸 높게 지을지 낮게 지을지 이런 거를 다 구분해 놓은 게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용도 지역을 어떻게 한다? 그 용도 지역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한다. 도시계획이 뭐냐? 그 시에 뭐 토시, 교통 이런 거를 계획한다. 그러니까 이런 건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용도 지역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용도 지역은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한번 채팅창에 적어보세요. 도시지역, 도시외지역. 한번 쳐보세요. 용도 지역은 제일 크게 도시지역과 도시외지역으로 나눠진다. 제가 칠하는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제가 쳐보든 그것만 아셔도 돼요.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과 도시외지역으로 나눠진다. 한번 쳐보세요. 쭉 편하게 쳐주세요. 그럼 도시지역은 뭐냐? 지역자 빼볼게요, 선배님들. 지역자. 그럼 도시랑 도시외가 도시외만 남죠. 도시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시. 선배님 우리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뭐 시골에 살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도시는 뭐예요? 도시는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다. 서울 같은 데는 어때요?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도로도 다 나 있고 상하수도도 다 있고 나가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호한 거죠. 개발이 양호한 지역들. 도로도 좋고 차도 다닐 수 있고 건물도 다 올라가 있고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 도시다. 도시 외 지역은 뭐냐? 도시 외가 어디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시 외는 뭐예요? 도시가 아닌 지역들 뭐라 그래요? 시골, 농촌 아니면 어촌, 산촌. 옛날에 배웠던 거 아시죠? 그게 도시 외 지역이에요. 용도 지역은 크게 도시 지역과 도시 외 지역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일단 한번 넘어가시고요. 그러면 볼게요. 도시 지역의 선배님들, 그러면은 도시 지역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라고 했어요. 도시 외 지역은 개발이 아직 안 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문제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서울특별시
그럼 광역시나 특별시는 도시 지역이 클까요? 도시 외 지역이 클까요? 도시 지역이 크다 1번, 도시 외 지역이 크다 2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도시는 도시 지역이 클까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시가 커진다라는 의미가 뭐냐? 도시가 커진다는 의미가 뭐냐? 보세요. 보통 우리나라 모든 시군에 대한 이렇게 개념도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럼 중간이 도시 지역이고요. 밖에가 도시 외 지역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그린 개념도가 용도 지역에 대한 개념도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모든 시군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배님 보세요. 서울 같은 데는 도시 지역이 크니까 서울은 도시가 커요. 도시 외 지역이 없어요. 그럼 이미 개발할 데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선배님들 봤을 때 도시가 커진다는 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어느 쪽에 지금 많이 사람들이 좀 많아요. 경기도 보면 뭐 파주나 아니면 뭐 화성이나 평택이나 이런 데 보면 개발이 안 된 적이 많은 도시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갖죠. 그렇죠? 그러면 도시 외적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개발이 안 된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땅이 뭐가 많겠어요? 논, 답, 산지 이런 게 많겠죠. 그럼 도시 지역은 뭐예요? 개발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건물도 다 올라가 있고 땅도 다 파져 있겠죠. 그럼 두 개 중에 땅값이 뭐가 더 비쌀까요? 당연히 개발이 된 지역이 더 비싸겠죠. 서울 땅값이 더 비싸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 도시 외지역에 있는 땅을 사가지고 기다리든가 투자를 해야 된다. 싼 값에 사는 거잖아요. 그죠? 주식처럼. 주식하고 똑같아요. 저평가된 우량주를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비싸게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거. 그게 투자의 기본이잖아요. 땅도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 저평가된 우량주가 어디다? 도시 외지역이다. 싼 지역이다. 도시 지역은 뭐예요? 정말 뭐 삼성전자, 뭐 카카오 같은 지금 막 진짜 비싼 우량주도 있잖아요. 그냥 사놓으면 안정적인 것들. 근데 도시 외지역은 어때요? 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도시가 커진다는 의미를 아시면은 더 쉽게 적응할 수가 있다. 선배님들 지금까지 우리가 신도시 아시죠? 신도시. 3기 신도시 지금 왕숙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신도시가 어떻게 개발이 되냐면 보세요. 신도시는 나라에서 도시 외적 땅을 삽니다. 도시 외적들 싸게 사요. 그럼 여기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나중에 보상을 받겠죠. 그죠? 그럼 여기다 이렇게 구역을 정해요. 이렇게 구역을 정해놓고 이게 나중에 신도시를 만들겠다 도시 일정을 사가지고 도로를 만들고 뭐 아파트가 들어가는 땅, 뭐 여기는 상가가 들어가는 땅, 여기는 공원이 될 땅 이렇게 토지용 계획을 다 짜요. 그럼 이게 다 개발이 되잖아요. 10년 동안 다 개발이 되면 인허가를 밟고 공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다 이렇게 개발이 되면 이게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됩니다. 이렇게 도시적으로 도시 외적이 개발을 해서 도시 지역에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서울 같은 경우도 이게 도시 지역이 작았는데 개발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도시 외적이 작아지고 계속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외적이 개발이 되면서 도시 지역으로 포함이 된 것을 의미한다. 다시 그리면은 그럼 선배님들이 봤을 때 이렇게 도시 지역이 있어요. 아 죄송해요 좀 도시 외적이 있어요. 그러면 선배님들이 만약에 김영환 선배님이나 박기현 선배님이나 다른 선배님 이영희 선배님께서 여기 있는 도시 외적 땅을 샀어요. 지금 싸게. 그럼 나중에 여기가 신도시 개발이 돼가지고 포함이 됐어요. 그럼 포함이 되면 토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선배님들이 여기 신도시 개발이 된다 소식을 듣고 요 인근의 땅을 사셨어요. 그럼 언젠간 개발이 될 수도 있겠죠. 개발 계획이 잡혔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개발이 되면 도시 지역에 편입이 될 거고 도시가 개발이 되면 이 인근의 땅들도 어떻게든 포함이 돼가지고 개발될 수 있는 호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용도지역이 뭐 주상, 공록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도시가 커진다는 거는 우리가 도시 외지역을 갖고 있다가 거기가 개발이 되면 도시 지역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도시가 커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선배님들이 아 땅의 속성이 이렇구나라고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 땅값이 싼 도시 외지에서 땅값이 싸기 때문에 여기다 투자를 하자라는 겁니다. 아니면 똘똘한 아파트 한 채 사는 것처럼 똘똘한 우량주 하나 사가지고 계속 묻어놓는 거죠. 비싼 값 주고. 그러면은 도시 지역에 있는 비싼 땅을 사가지고 갖고 있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싼 땅을 사가지고 거기를 개발해서 팔든가 아니면은 갖고 있다가 나중에 뭐 시세층을 남기든가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 선배님들 똑똑하신 분들은 이해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크게 도시적과 도시 외적으로 나눠지는데 다시 이제 중간 단계로 가면 7개로 나눠지는데 선배님들 책에서 보셨을 거예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나눠진다. 도시지역은 4개 나눠진다. 주, 상, 공, 녹. 그래서 주거지역은 말 그대로 집만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이에요. 집만. 그리고 상업지역은 상가나 상업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 공업지역은 공장만 지을 수 있는 시설들. 그리고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 개발이 다 완료된 지역을 하지만 다 개발만 할 수가 없잖아요. 중간중간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시설을 만든 게 녹지지역이에요. 그리고 도시 외지역은 아까 말씀 시고 같은 데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경 보존지역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제가 마지막에 어떤 용도 지역만 제가 뭐라고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 흐름만 쭉 타시면서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땅에 이거 하나만 알면 된다고 보면 용도지역. 그 다음에 용도지역만 알면 되는데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과 도시 외지역 나눠지고 중간 분류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도시 외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경 보존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21개로 세분류가 됩니다. 머리가 좀 아프시죠?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표가 이거예요. 책에서 보셨겠지만. 이렇게 보신 게 선배님 아까 본 게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리고 이 밖에 있는 게 농림지역하고 관리지역, 자연경 보존지역이 뭐다? 도시 외지역이었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도시가 커진다는 의미가 뭐였어요?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는 용도지역이 이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사가지고 신도시를 이렇게 짓겠다고 하면은 이게 나중에 개발이 되면은 이렇게 편입이 돼요. 그럼 편입이 되면 아파트가 들어간 땅은 주거지역으로 가는 거고요. 상가가 들어가는 땅들은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거고요. 공장이 있다 그러면 공업지역으로 바뀌는 거고요. 공원이 있다 그러면은 녹지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도시가 커진다. 근데 도시가 한없이 커질 수가 있겠느냐. 여기 선배님 보시면은 중간에 뭐 보이세요? 도시가 계속 커지는 걸 막는 바운드리가 있죠. 여기 보이시죠? 개발제한구역. 이 개발제한구역이 도시가 계속 커지는 걸 막는 거예요. 선배님 말씀 우리가 계속 도시만 개발하면 어때요? 우리나라 다 황폐화 될 거예요. 그죠? 안 그래도 좁은 땅덩어리에 산 다 깎고 돈 다 뒤엎고 하면은 생태계 다 파괴될 거고 그런 걸 볼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개발에 대한 균형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가 한없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 하는 그런 죄송해요. 도시가 계속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했던 그런 용도 구역이 이 구역이 뭐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개발 제한 구역.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은 뭐다? 법상으로 개발을 못하게끔 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선배님들 그린벨트 땅 지금 계속 저기 오늘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기석 선배님이랑 아까 계속 저 톡방에서 뭐 개발 제한 구역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 제한 구역 혹시 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그냥 갖고 계시고요. 개발 제한 구역에 땅을 산다. 그건 뭐다? 우리가 주식을 살 때 그걸 샀다가 상폐되는 땅, 코인을 산다. 그러면은 싸게 샀다가 다 물리는 돈이다. 그래서 그린벨트 땅들은 웬만하면 사지 마라. 그래서 다음 주에 배울 건데 그 사지 마라. 일단 처음으로 말씀드린 거는 그린벨트 있는 땅들은 웬만하면 투자하지 마라. 그게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괜히 뭐 투자한다고 선배님들 막 싸다고 막 개발 제한구역 땅 사도 이게 뭔가 개발이 된대. 책에도 많이 나오고 해요. 어떤 책에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투자 원칙은 가장 확실한 곳에 가장 싸게 아니면 가장 비싸게 사더라도 확실한 곳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는 원칙이거든요. 돈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개발제한구역 선배님 샀다. 돈은 다 잃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용도지역의 개념은 우리나라 모든 시군이
이런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뒤에 보시면 아까 선배님 두 개 도시적과 도시 외적이 있고 또 7개 주상 공로 관리지 이렇게 있다고 하셨죠. 그게 21개로 또 나눠져요. 그러니까 머리가 되게 아프실 거예요. 머리가 아픈데 요 지금 제가 여기 박스 친 거 있죠. 요것만 우리가 좀 보자는 거예요. 요것만 아셔도 선배님들이 개인 투자로 봤을 때는 내가 어디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볼게요. 여기 보면 지금 용도지역 나와 있고 그 용도지역에서 할 수 있는 주 건축물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용적률 나와 있고 건폐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요 용도지역하고 용적률 건폐율 일단 오늘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알고 가셔도 오늘 선배님들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요 세 개만 확실히 갖고 가셔도 앞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개발할 수 있는지 그 개념을 아실 거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주거지역은 이제 7개로 그러니까 그 3개로 나눠지는데 전용 주거지역 있고 일반 주거지역 있고 준주거지역으로 나눠져요. 근데 전용 같은 경우도 1종이냐 2종이냐 또 일반 주거지는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눠집니다. 요거는 뒤에 하나씩 더 그 가까우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보세요, 선생님.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인데 용적률이 건폐율이 50%고 전용 주거지인데 건폐율이 50%고 용적률이 10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 2종 전용주 같은 경우는 1종하고 비교했을 때 건폐율은 같은데 용적률이 50%도 높죠. 그럼 이렇게 지금 보면은 용적률이 계속 높아져요. 그죠? 전용부터 준주거까지. 그러면 이게 왜 높아질까? 그리고 상업적 보면은 용적률은 막 1500%, 1300% 있고 1100% 이래요. 그죠? 이거를 오늘 선배님들이 왜 이럴까? 한번 일단 의문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냥 건폐율도 보면은 어떤 건 60이고 어떤 건 80이고 일단 요 개념을 일단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살펴볼 것들은 요 빨간 것들 주거지역하고 그다음에 상업지역에서는 일반 상업지역 요것만 하나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공업지역에서는 일반 공업지역, 중공업지역, 그다음에 녹지지역에서는 자연도시지역, 그다음에 관리지역에서는 대관리지역 이렇게만 알아가도 선배님들이 이런 용도 지역에 있는 땅들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이 빨간 것들이 개발이 가능한 용도 지역이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칠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박스에 안 들어가는 것들은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비싸서 못하는 땅들이 있는 거고 아닌 것들은 개발보다는 그냥 보전을 위한 용도 지역이 있구나. 일단 이렇게 좀 선배님들이 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주거지역은 선배님 보시면은 아까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일단은 전용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기생충 영화를 보셨으면은 옛날에 이성균이 사는 집 아시죠? 으리으리하고 막 평창동이나 성북동 가면 막 재벌들이 사는 집이 있어요. 근데 전용 주거지역이 제일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제일 낮은데 용적률 건폐율이 제일 낮은데 땅값이 비싸요. 원래는 용적률 건폐율이 낮으면 땅값이 싼 게 순리인데 전용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 같은 만약에 선배님들 돈이 많으시면 이런 땅 하나 사셔가지고 그냥 눌러놔도 그냥 뭐 개발하고 이렇게는 상관없는데 이런 데는 연예인들이나 부자들이 더하는 그 용도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투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보면은 요게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게 1종 전용주 같은 경우는 2층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고 2종 전용주 같은 경우는 3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1종 전용주는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용적률 건폐율이 있는데 용적률이 100%고 건폐율이 50%예요. 그럼 2종 전용주 같은 경우는 3층인데 용적률이 보니까 150%고 건폐율이 50% 돼요. 그럼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황상현 저 작가가 계속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용적률 건폐율을 나는 도대체 읽어봐도 모르겠다. 일단 의문 드실 거예요. 그럼 지금 용적률 건폐율 의미부터 일단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챕터입니다. 선배님들 이건 잘 봐주세요.
만약에 박경 선배님, 김영 선배님, 미영 선배님, 이혁 선배님께서 오늘 땅을 갖고 계세요. 이렇게 땅이 있는데 지금은 평이란 말은 안 써요. 근데 우리가 흔히 옛날에 막 100평, 200평만 쓰죠. 근데 요새는 평이란 그 단어는 없어졌어요. 사실은 잘 안 쓰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부동산에서 그 통용적인 거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만약 100평이라는 땅을 갖고 있다 쳐요. 근데 지금은 평 말고 제곱미터로 많이 쓰시죠. 제곱미터. 한 평이 3.3 제곱미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난 도대체 그것도 모르겠다 하시면은 네이버에 단위 환산 치세요. 그러면 평에서 제곱미터로 아주 자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근데 한 평이 얼마다? 한 평이 3.3 제곱미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책에 보면은 뭐 3.3 제곱미터당 얼마다. 그게 옛날에 보면 한 평당 얼마다란 그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세요. 그럼 만약에 김영하 선배님께서 100평 땅을 갖고 계셨어요. 건폐율 개념부터 볼게요. 건폐율은 면적, 그 선배님이 갖고 계신 대지 땅 면적의 건축물의 1층 바닥 면적. 이 말이 뭐냐? 아까 그러면은 일종 전용 주거적 땅이 건폐율이 50%에서 50%. 그러면 100평 땅이 우리 영하 선배님이 갖고 계신 땅에 우리 영희 선배님이 갖고 계신 땅이 100평이에요. 100평인데 그러면 50%다. 그러면 반만 내 땅에 100평 중에 50평까지만 내가 1층 바닥 면적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건물을 못 짓는다는 의미예요. 건폐율 개념보다 내 땅 안에 얼마만큼 내 건축물 1층 면적을 지을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50평이면 아까 100평에 건폐율 50%면은 건물을 몇 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채팅창에 적어보세요. 건폐율 50%면 내가 100평짜리 땅에 1층 면적 몇 평까지 지을 수 있다? 그쵸, 50평. 그럼 건폐율 60%는 뭐예요? 6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죠. 60평까지. 그럼 나머지는 뭐 할까요? 나머지 30평, 40평은 뭐 할까요? 50평, 40평은? 거기에 주차장 짓고, 그 다음에 나무 심고, 오픈 스페이스 개발하고, 진입로 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이 100%짜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최대 90%까지 할 수 있다. 상업지역에서. 근데 보통 건폐율은 한 50% 미만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른 오픈 스페이스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 건폐율은 됐어요. 그러면 용적률은 뭘까요? 아까 땅에 대해서 그 높이. 용적률은 높이랑 관계 있는 거예요. 연면적. 연면적은 건축물 층수와 높이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일종 전용주거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50%였죠. 그러면 건폐율 50%면 아까 영화 선배님이 갖고 계신 100평 땅에 우리 박 교수님이 만약에 갖고 계시다 그러면 1층 면적 50평까지 줬어요. 근데 용적률이 150%예요. 그러면 그거를 건폐율 50%짜리를 3개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요 공식은 반드시 외우세요.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다.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다. 한번 쳐보세요. 채팅창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 개념은 항상 그냥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돼요.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알아야 선배님이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알아야 나중에 선배님이 갖고 오신 땅의 개발에 대한 했을 때 이 어느 정도 내 개발이 되겠구나. 그럼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숫자 보셨죠? 용도 지역마다 용적률 건폐율 숫자가 틀리죠? 그죠? 이거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요?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이 지을 수가 있겠죠? 그 개념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가볼게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어때요, 선배님들? 요거는 지금 보면 100제곱미터 땅이에요. 100제곱미터 땅인데 지금 보니까 1층 면적이 25제곱미터예요. 그럼 100제곱미터 25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 그럼 건폐율은 얼마예요? 한번 쳐보세요. 건폐율 몇 %예요? 이 땅은. 100제곱미터에 내가 지을 수 있는 건축물 바닥 높이, 바닥 면적이 25제곱미터입니다. 그렇죠? 25%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25%가 하나, 둘, 셋, 4개 쌌어요. 연면적이 100이에요. 그럼 용적률 얼마예요? 용적률 몇 %예요? 용적률 몇 %예요? 건폐율 25평짜리를 4개를 올렸어요. 건폐율 100%죠.
지금 치신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뭐다? 용적률이다. 25 곱하기 4가 얼마예요? 100%죠. 이 개념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용도지역과 용적률 건폐율 3개만 알아가도 선배님들 이제는 땅에 대해서 반은 배우신 거예요. 나머지 반은 그냥 공부하셔서 외우시면 되는데 이 개념을 모르잖아요? 그럼 선배님들이 아무리 어떤 땅을 사더라도 뭐 공매를 하시든 경매를 하시든 내가 개발을 할 때 어느 정도 개발에 대한 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개발할 수 있는 범위를. 그 개념에 대한 세 가지가 뭐다? 용도지역, 용적률, 건폐율이라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퀴즈예요, 퀴즈. 선배님들. 보세요. 텍스트창에 한번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용적률 50%예요. 이거 1층이에요. 건폐율 얼마예요? 요거 얼마예요? 요거. 건폐율 얼마예요? X. 용적률 50%예요. 1층이에요. 건폐율이 얼마예요?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로 말씀드렸어요. 방금. 얼마죠? 얼마? 채팅창 한번 써보세요. 건폐율 얼마죠? 50. 50이잖아, 50. 예. 50이잖아요. 이거는 용적률 50% 2층이에요. 얼마예요, 건폐율? 건폐율 얼마죠? 25죠, 25.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선배님들. 제가 지금 위에 말씀드린 게 이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이게 x잖아, x. 이게 x죠, x. 지금 x죠, x. 2층 50. 그럼 x 얼마예요? 25잖아, 25. 이 공식을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이걸 아셔야 선배님들 나중에 내 땅에서 어느 정도 개발이 가능한지 보신다라는 거예요. 층수가 안 나와요, 층수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용적률 100%예요, 두 번째 거. 1층이에요. 근데 이건 건폐율 100%죠. 근데 이런 땅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 2층이에요. 용적률 100%예요. 건폐율 얼마죠? 이 땅은? 지금 이 땅은 건폐율 얼마예요? 용적률 100%인데 2층이에요. 건폐율 얼마예요? 50이죠, 50. 건폐율, 건폐율. 이해선배님, 용적률은 100%고요. 건폐율 지금. 이거는 건폐율이 얼마죠? 건폐율 50짜리를 두 개를 올린 거잖아요. 건폐율 50%짜리를 2층으로 올렸기 때문에 용적률이 100%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얼마예요? 한번 쳐보세요, 선배님들. 헷갈리신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용적률 100%짜리 땅이에요, 지금. 근데 건물이 지금 4개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건폐율이 얼마일까요? 25죠, 25. 그죠? 그죠? 25죠, 25.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보면은 선배님들 다 가셨을 때 건물이 이렇게 반드시는 안 올라가겠죠. 근데 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많이 투자를 하셨어요. 근데 땅의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이에요. 주거 지역인데 지금 주거 지역에 내가 용적률이 100%고 건폐율이 25%로 돼 있다. 그럼 요 정도까지 올라가겠구나, 건물이. 그럼 요 정도까지 아시면 이걸 갖고 선배님들이 이제 저 같은 이제 그 설계사무소 직원들한테 의뢰를 하는 거예요. 건축 설계를. 근데 저는 설계가 아니다 보니까 저 옆에 설계팀한테. 그러면 나가본 건물 다 설계는 틀리잖아요. 건물 모양 다 틀리잖아요. 그런 건물 모양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설계 사람들하고 전문 사람들 얘기할 때 모르면 안 되니까. 땅에 대해서 용도 지역이 뭐고 용적률 건폐율이 이 정도 나온다. 그럼 영화 선배님도 내가 어느 정도 개발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전문가들로 얘기할 때 내 땅 이 정도 개발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안에서 어떤 건물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배우는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게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만큼 개발을 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알기 위해서 제가 계속 지금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개념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용적률 200%짜리예요. 2층이면은 이건 아까 건폐율이 100%짜리겠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용적률 200%고 4층입니다. 건폐율이 얼마일까요? 네, 50%.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뭐다? 용적률이다.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까지 이해하시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좀 수월해지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눈여겨야 할 용도 지역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이 됐어요. 일반. 그러니까 말을 참 잘 듣는데 아까 전용하고 틀리게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용도지역입니다. 그래서 편리한 주거환경 보호라고 돼 있어요, 법에. 편리하다는 말은 뭐냐면 뭐 영화 선배님이나 영희 선배님이나 해숙 선배님이 나가셨어요. 우리 박현 선배님도 다 나가셔서 문 앞으로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면 다 있는 거예요. 미용실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뭐 마트도 있고 그런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이에요. 일반 주거 지역. 그래서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 환경의 편리성과 실용성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기건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그 집이 모여 있는 곳에 지정하는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개로 나눠진다.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로 나눠지는데 보니까 1, 2층 이하의 1종 일반 주거 같은 경우는 2층에 단독주택, 그러니까 저층이 많다. 그래서 용적률이 보통 200%까지 된다. 1종 같은 경우가. 2종 같은 경우는 보통 4층 이하의 다세대나 빌라, 연립 이런 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적률이 보통 250%까지 된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는 아파트 아시죠? 아파트. 흔히 말하는 아파트는 3종에 많다. 3종 일반 주거지역에. 그래서 아파트라는 게 공동주택의 하나인데 연립하고 아파트 차이가 뭐냐면 건축물 용도 중에 연립과 아파트가 연립은 4층까지, 그다음 아파트는 5층 이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법에, 건축법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건축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파트가 많은 용도 지역이면 땅의 용도 지역보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선배님들? 이렇게 올라갈수록 1종에서 3종으로 올라갈수록 땅값이 비싸고 토지의 활용도 가치가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 아까 배운 뭐예요? 용적률이 200%하고 300%, 100% 차이가 나죠. 용적률이 올라가면 뭐였어요? 더 높게 지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이 올라갈수록 지을 수 있는 다른 용도 건축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못 지어요. 근데 3종에서는 단독주택도 할 수 있고 아파트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용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면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다? 더 할 수 있는 땅값이 비싸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업적은 어때요? 용적률가 1000%, 1500% 가니까 어때요? 엄청 30층, 40층짜리가 많은 거죠. 강남 같은 데 가보면 막 높은 건물 많잖아요. 그런 데가 다 상업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지을 수가 있는 거다. 그것만 오늘 구분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제가 동기부여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지식 강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할 수는 있어요. 그 재밌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알려드릴 거면 알려드릴 거니까 하시고 난 다음에 궁금하신 건 딱 거꾸로 나누시면 되니까 그렇게 쭉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배님 아까 보셨던 요게 일종 일반 주거지에 있는 그 단독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게 선배는 흔히 말하는 살고 계신 빌라나 아파트 갖고 오신다 하면은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이런 땅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아파트가 많다. 근데 요새 짓는 아파트,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면은 보통 2종 일반 주거지역도 에서도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종, 3종 땅이 아파트가 많다. 근데 퀴즈 한번 내볼게요. 선배님들 아파트를 내가 혼자 개발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혼자서 개발 못하죠. 그래서 아파트를 개발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파트는 어때요? 지금 선배님들 아파트 살고 계시면 그 세대별로 해가지고 그 대지 지분 해가지고 뭐 400세대 그러면 400분을 해서 그 지분으로 다 쪼개서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아파트 같은 경우는 400명이 그 땅을 소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공유집을 만약 갖고 계시다 땅을 혼자서 100%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저하고 박경 선배님, 김현 선배님, 이영희 선배님, 이익 선배님 5명이 어떤 땅을 20%씩 5분의 1씩 나눠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거를 만약 개발을 하려잖아요. 공유자가 다 오케이를 해야지 그 땅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김영 선배님이나 박경 선배님 나는 싫어요. 난 개발 싫다 그러면은 그 땅 개발을 못 합니다. 그래서 땅 같은 경우는 지분으로 나눠져 있을 경우에는 모든 사람의 합의가 있어야 아니면 어느 정도의 적정한 동의가 있어야 개발이 가능하다. 그럼 아파트는 어때요? 혼자 단독 개발 못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토지 등 소유자나 그 세대 사람들이 뭘 만들어요? 조합을 만들어서 동의를 구하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개발이 왜 힘들어요? 단독 개발이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대지지분 쪼개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개발하자. 그래서 분담금 내고 재건축하는 이유가 그거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개인 땅들을 보고 투자를 해서 뭔가 활용해가지고 개발하자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선배님들은 1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2종 일반 주거지 땅들을 눈여겨보자. 도심지에 있는 땅들은. 이거는 메모를 해놓으세요. 도심지에서는 아파트 들어간 땅 말고 1종과 2종 일반 주거지역 땅들을 보자라는 거예요. 확실한 땅들만 투자를 할 거면.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준주거 지역 땅도 이렇게 좀 괜찮긴 한데 사실 준주거 지역 땅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이 준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이 준이라고 들어가 있는 용도지역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준주거 지역하고 나중에 배울 공업지역, 중공업지역 아까 말씀드린 준이 들어가면은 다른 용도로 집어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거지역 같은 집밖에 안 되는데 이 준주거 지역에는 어때요? 집 말고 다른 사업을 넣을 수가 있다. 근데 사실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도 뭐 식당이나 편의점이나 이런 건 넣을 수가 있어요. 근생시설로. 근데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큰 규모의 판매 시설 같은 걸 넣을 수가 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나중에 보면은 이런 주상복합 같은 건물이 이 준주거지역에 많다. 근데 제가 준주거지역을 왜 언급을 하냐면요. 서울에 살고 계신 분들을 보면은 선배님들 보면은 서울에는 뭐가 많아요? 서울엔 뭐가 많아요? 지하철이 많죠. 지방처럼 막 차도 많지만 지하철 같은 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 역세권이라고 해가지고 지하철 역세권 개발이 많이 되죠. 근데 역세권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역이 있고 이 역에 보면은 역 앞에 있는 건물들은 보통 보면은 상업지역이 아니면은 준주거 지역 땅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서울에서 어때요? 박원순 시장 뭐 돌아가시기 전이나 후나 지금도 보면은 서울은 역세권 개발이 가장 지금 이슈가 되거든요. 역세권에 지정된 용도 지역이 아까 보다 일반 상업지역 아니면 준주거 지역 등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선배님들이 역세권에 어떤 뭐 개발을 좀 원한다 그러면은 이런 준주거 지역 땅들을 좀 뭐 돈이 있어서 투자를 하시겠다 이러면 눈여겨 가셔도 좋은데 뭐 일단 뭐 그 정도까지 아니라면 이 역세권이라는 게 뭐냐면 지하철역에서 보통 이 500m 이 반경이 500m 반경까지 역세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1차 역세권이 보통 보면 역에서 그 역의 승강장에서 350m 이 범위까지. 그래서 혹시나 선배님들이 우리 집도 역세권이냐 그런 혹시 그런 거를 파악을 하실 거라면 네이버 지도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거리를 한번 재보세요. 여기에 역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거리를 재보세요. 그러면 그몇 미터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반경 돌려가지고 내가 지금 사는 집도 역세권에 들어가네 하면은 거기가 용도 지역이 그냥 일반 주거 지역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은 준주거 지역이나 일반 주거 지역으로 아니 상업 지역까지 용도 지역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주거 지역 같은 게 어때요?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 용적률이 500%까지 돼요. 그럼 아까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3종이 300%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300%에서 500%까지 올라가면 어때요? 200%가 용적률이 올라가면 그만큼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땅값이 더 비싸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주거 지역 땅 같은 경우도 혹시나 선배님들이 이렇게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일반 주거 지역 땅, 특히 1종하고 2종 일반 주거 지역 땅을 좀 눈여겨보자.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왜? 거기에 나중에 집 부시고 원룸이나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거,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져가지고 임대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용도 지역에 가장 가능한 용도 지역이 1종 일반 주거지역과 2종 일반 주거 땅이라는 걸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4개로 나눠지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에서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용도 지역 요 뒤에 나오는 일반 상업지역 땅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중심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선배들 이렇게 선릉역이나 삼성역이나 어디 마포나 이렇게 아니면은 뭐 좀 이렇게 나가보면 막 사옥들 많은 건물 있죠. 회사 사옥들 이렇게 높은 건물들. 막 보험회사 건물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건물. 특히 삼성역 코엑스나 뭐 선릉역 이렇게 지나가도 역삼역 그런다 보면 대로변에 다 높은 건물들 많잖아요. 그런 데가 중심 상업 지역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 돈 투자해가지고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심 상업지형 땅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중심 상업지형들은 이런 게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한번 볼게요. 용적률이 1500%가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질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건폐율이 90%까지 되니까. 한번 복습해 볼게요. 선생님들. 중심 상업지역은 아까 1500%, 90%까지 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건폐율이 90%예요. 땅이 100평이에요. 건폐율 90%는 뭐였어요? 90평 건물을 1층 건물을 90평까지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건 이해하셨죠? 그리고 용적률이 1500%예요. 땅 100평에 50평 건물을 30층까지 지을 수 있다. 50평이면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뭐였어요?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죠. 50평 건물을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다? 1500, 30층까지 지을 수가 있죠. 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선배님 봤을 때 30평 건폐율의 30% 줄이면 어때요? 층수를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땅 100평에 30평 건물을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건폐율을 줄이면 용적률이 더 올라가고 50층까지 지을 수 있겠죠. 그렇죠? 건폐율을 줄이면 용적률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꼭 꽉 차게 안 줘도 돼요. 건폐율을 줄이면 어떻다? 용적 더 높게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거꾸로 아까 말씀드린 게 50평짜리인데 1500까지니까 50 곱하기 30 하면 1500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30으로 바꿔봐요. 그러면 이걸 50까지 지을 수가 있잖아요. 3, 55 해가지고. 건폐율 줄이면은 용적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이것도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이 개념 자체를. 아시겠죠? 또 복습을 한 겁니다. 제가 중요하니까 지금 네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폐율 곱하기 층수 용적률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상업적 중에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용도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할 상업적 중에 일반 상업적 땅을 보시면 되는데, 보세요 선배님들. 일반 상업적은 말 그대로 일반 상업적인데 중심 상업적은 좀 덜한 거고요.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강남역이에요. 강남역. 이거 강남역 10번 출구고요. 여기가 강남대로예요. 강남대로. 여기가 강남대로고, 강남역 한 10번 출구 딱 나오시면 여기 대로변이에요. 그럼 선배님들 여기 이렇게 걸어 다니시다 보면 어때요? 대로변은 엄청나게 크죠, 건물이. 근데 요 이면부만 들어오고 식당 들어오면 어때요? 건물 다 작죠? 강남 가보셨죠? 강남 가보셨죠? 예, 그죠? 강남 뒤로 가면 다 작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이유인 거예요, 이게 여기에 상업지역이고요. 이게 일반 상업지역이, 여기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까 앞에 땅은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럼 이거를 잘라서 이렇게. 그럼 앞에는 상업지역은 이렇게 크고요. 대로변 쪽은. 뒤에는 이렇게 낮은 거예요. 그쵸? 선생님 아실 거예요. 메가박스만 해도 이렇게 앞에는 큰데 뒤로 오면 어때요? 뒤엔 작아요. 이게 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박기현 선배님이 이 땅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영애 선배님과 김영환 선배님이 이 뒤에 있는 주거지역 100%가 땅만 갖고 있어요. 같은 강남이 있어요. 근데 우리 박기현 선배님은 상업지역도 있고 주거지역 땅도 있으니까 앞에 상업지역 땅들은 어때요? 상업지역 같은 경우가 서울은 800%까지 개발이 돼요. 그러면 높게도 지을 수 있고 뒤에 낮게도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익 선배님, 김원 선배님 같은 경우가 뒤에 보면은 용적이 200%까지 안 되니까 4층짜리밖에 못 짓는 거예요. 같은 강남 땅인데, 같은 강남에 있는데 왜 내 땅은 이거밖에 못 짓고 앞에 우리 박기현 선배님 땅은 왜 이렇게 높게 지을 수가 있는 겁니까? 지주들끼리 싸움 나겠죠. 불합리하잖아요. 그죠? 같은 강남에 있는데 용도적이 틀리다고? 이래가지고 제가 10년 전에 강남 일을 하는데 지주들 싸움 말리고 아니 내 땅도 그러면 다 상업적으로 만들어주면 되지 왜 여긴 주거적이고 왜 여긴 상업적이냐. 땅의 가치가 틀리잖아.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여기는 상업적은 800%까지 되니까 높게 질 수 있는데 여기는 200%까지 안 되니까 4층가밖에 못 짓는 거예요. 그럼 좀 짜증 안 나시겠어요? 박현 선배님이 이 땅 갖고 계신데 박현 선배님이 이 상업적 땅 갖고 계신데 이영희 선배님이 이 땅을 갖고 계세요. 같은 강남에 있고 같은 강남역 앞인데. 이래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다? 앞에 있는 거는 한 10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뒤에는 4층까지도 못 지어요. 그래서 땅값이 틀린 거예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같은 강남에 있지만 용도 지역이 틀리고 용적의 건폐율이 틀리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만 오늘 아시면은 다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왜 말씀드렸잖아요.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일반 상업지역들은 역세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역세권에 살고 계시다. 근데 역세권에 내가 온전하게 100%짜리 땅을 갖고 있다. 이러면 정말 부자신 거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대부분 그냥 땅에 관심은 많지 이렇게 사실 여력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뭐 제가 잘 모르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을 뭐 상속을 받으셨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그냥 지르시면 됩니다. 공업지역은 이제 아까 상업지역은 이제 보고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다 말씀드려봐야 재미도 없고 그냥 중요한 것만 제가 딱딱 찍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공업지역도 일반 공업지역, 전용 공업지역, 중공업지역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공업지역과 중공업지역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업지역은 선배님들이 산업단지를 보세요. 산업단지라고. 산업단지에 많이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이다. 그래서 뭐 창원이나 울산이나 뭐 광양이나 이런 데 많죠. 산업단지가. 그런 산업단지에 많이 지정하는 용도지역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요걸 써놓은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국가 산업단지가 오래됐어요. 한 30년, 40년이 됐거든요. 근데 선배님도 아시지만 우리나라 고도 성장할 때 산업단지가 만들어져가지고 70년대, 80년대. 근데 어때요? 사람도 나이가 들면은 몸이 막 망가지잖아. 아파요. 저도 이렇게 선배님들 앞에서 좀 뻔데기 부름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박교 선배님 앞에 이러면 안 되는데. 40이 넘고 나니까 몸이 하나씩 다 고장이 나는 거예요. 30대 때는 진짜 팔팔했거든요. 40이 넘으면서 막 이빨도 아프지, 막 뼈가 아프지, 막 시려요. 막. 이런 것처럼 산업단지도 오래되면서 이게 어때요? 땅값도 오르죠. 그리고 인건비도 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외국으로 다 공장을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산업단지는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김화 선배나 이영희 선배님께서 만약에 대표예요. 내가 산업단지 대표인데 그 땅 공장 대표인데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했어요. 근데 그 땅 자체가 산업단지는 공장밖에 못 짓는 땅이잖아요. 공장밖에 못 짓는 땅이니까 다른 땅을 다른 용도로 지을 수 있을까요? 집이나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지어요. 그때 빈 땅이 생기는 거예요. 가뜩이나 좁은 땅에 가뜩이나 우리나라 좁잖아요. 근데 어때요?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그래도 이미 공장이 있었던 땅이니까 반듯하잖아요. 반듯하잖아요. 도로도 크고 이렇게 반듯하죠. 땅이 이렇게 반듯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전했어요. 그럼 이게 공장이 그냥 공장만 남는 거예요. 근데 다른 용도로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일반 산업단지를 오피스텔이나 어떤 다른 용도로 주거로 용도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산업 구조 고도화 산업이라고 해서. 그럼 어때요? 우리 이영희 선배님이나 김영환 선배님이나 박현 선배님께서도 내가 돈이 있다. 오래된 산업단지 빈 땅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투자할 가치가 있겠죠. 왜? 다른 용도로 지을 수 있잖아요.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 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땅들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건 어디 가서 찾아보냐?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가끔 이런 게 올라온다. 아니면 경공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경매할 때 이런 물건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공업지역 중에 우리가 가장 이제 눈여겨봐야 할 땅이 이겁니다. 중공업지역. 선배님들께서. 중공업지역 같은 경우 아까 준이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준이 들어가면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두 개밖에 없어요. 준이 들어가면 우리도 못해요. 준공무원은 어때요? 공무원도 아닌 거고 회사원인 그 중간이잖아요. 중공업지역도 공장도 있고 다른 용도로 지을 수 있는 중간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거, 업무, 상업을 지을 수 있다. 주거, 업무, 상업을 넣을 수가 있다. 그래서 중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땅이긴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물레동입니다. 물레동. 영등포구 물레동. 아시죠? 선배님들? 물레동. 요 뒤에 가면 신도림하고 여기 영등포역 근처에 있어요. 요 신도림 어때요? 신도림도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다큐브시티나
DQFCT인가 다QFCT인가요? 하여튼 하고 그다음에 큰 주상복합 같은 거 다 개발이 됐어요. 영등포도. 그리고 영등포역은 어때요? 타임스퀘어 개발됐죠. 영등포역도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 중간에 물레동이 있거든요. 그 물레동 땅들이 다 중공업 지역 땅이에요. 역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선배님들이 요새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게 어디에 서울에서? 성수동도 핫플레이스가 됐죠. 성수동이 다 중공업 지역 땅들이었어요. 뚝섬역 성수역 앞에. 형님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 평당 2천만 원, 3천만 원 땅이 지금 성수동이 평당 1억이 가요. 중공업 지역 땅이. 거기에 왜 이렇게 핫플레이스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중공업 지역이 뭐다? 아까 공장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거 같은 걸 넣을 수가 있다 보니까 용도가 되게 활용 가치가 높고 공업 지역 중에서도 용적률이 제일 커요. 400%까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것도 다 많이 개발이 됐죠. 지사항 같은 것도 사람들이 많이 투자도 하고 많이 분양도 받고 하셨을 거예요. 많이 선배님 부동산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만약에 근데 지금 성수동 땅 사람 못 사시겠죠. 근데 이제 남은 땅이 어디냐? 물레동이 남았어요. 물레동이. 이제 물레동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평당 3천, 4천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2배로 올랐어요. 한 7천, 8천 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선배님께서 올해까지는 지금 물레동이 이제 개발 계획도 나왔는데 혹시 중공업 지역 땅을 사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물레동에 지금 가보면 가내수공업하는 철 만드는 거 있잖아요. 막 주물 뭐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공장이 많거든요. 그런 데서 이렇게 하나 사셔가지고 갖고 있으면은 나중에 땅값이 어마어마 오를 거다. 제가 한번 상담했던 3년 전에 어떤 분이 여기 땅을 한 몇 개를 사셨어요. 근데 그게 땅이 지금 2~3배가 올라가지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물레동이 개발될 줄은 알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끝물이 왔어요. 사실은 이것도 개발 계획이 나와가지고 여기 다 철거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근데 혹시 선배님들이 이제 중공업 지역에 관심 있다 그러면은 영등포 물레동 땅에 한번 이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도 좋다. 용도 지역이 이런 땅들에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공업 지역 땅 같은 경우보다 지가가 싸고 토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좀 높다. 근데 아무래도 올해까지가 물레동 땅 소개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내년만 되면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비싸서. 지금도 좀 늦어도 하는데. 그래서 중공업 지역이 있었고 그 녹지 지역 중에 녹지 지역하고 그 다음에 도시 외쪽에서 관리 지역은 요 두 개의 용도 지역만 아시면 돼요. 보세요, 국민들. 자연 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녹지 지역도 자연 녹지 지역, 생산 녹지 지역, 보존 녹지 지역이 있는데 생산 녹지 지역하고 보존 녹지 지역은 개발보다는 좀 보전에 가능한 용도 지역이고요. 그나마 우리가 개발이 좀 용이한 용도 지역이보다 자연 녹지 지역이에요. 자연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보시면 알겠지만 4층 이하의 단독주택을 개발할 수 있고 빌라들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뭐다? 죄송해요. 우리가 전원주택의 개발이 가장 용이한 용도 지역이다. 선배님들 세컨하우스로 어떤 기농이나 기촌 아니면은 어디 뭐 펜션이나 내가 별장 같은 데를 하고 싶다. 그래서 투자하고 싶다는 게 가장 용이한 용도 지역이 여기다. 전원주택 개발, 타운하우스나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랑 같은 용도 지역이 뭐 어디냐면 도시 외적 중에 관리 지역 아까 말씀드렸죠. 도시 외적 중에서는 가장 개발이 용이한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책이나 보면 뭐 계획관리, 뭐 자연녹지 하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땅의 용도 지역. 그래서 전원주택 개발, 세컨하우스로 내가 4층 이하의 어떤 별장이나 펜션이나 어떤 이런 뭐 연립이나 이런 걸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이 어디다? 계획관리 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두 개가 비슷해요. 용적률 검열이 100% 이하, 20% 이하.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40% 이하. 그래서 용적률은 뭐다? 검별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다 보니까 어때요? 거꾸로 이렇게 보시면은 검별이 20%예요. 그럼 100%니까 나누기 하면은 5층까지 되죠, 산술적으로. 근데 자연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 같은 데 보면은 보통 4층 이하까지가 맥시멈이에요. 4층 이상의 건축을 못 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은 거의 붙어있는 땅인데 같이 전원주택 개발이 가장 용이한 용도죠.
아, 죄송해요. 지금 좀 목이 좀 잠겨가지고. 그래서 요 표는 꼭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배님. 앞에는 뭐 내가 용적률, 건폐율, 용도적 개념은 꼭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오늘 배운 장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요것만 아셔도 선배님들이 아, 어떤 용도적에 내가 개발을 해야,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고 어떤 걸 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개발이 가능한 용도 지역은 보세요. 여기서 고층 건물과 저층 건물의 차이는 뭐냐면 4층 이상, 4층 이하입니다. 그래서 4층 이상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어디다? 상업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 특히 2종, 3종 준주거 지역, 그리고 저층 건물은 4층 이하는 전용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등들을 개발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4층의 타운하우스도 어디다? 자연녹지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 땅이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이런 땅에 투자를 하자. 이런 땅에. 그리고 개발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위에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조금 제한된 용도지가 있다. 말 그대로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주택은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주택은 안 돼요.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사는 뭐 농어가 주택, 농사를 짓기는 이런 농어가 주택인데 저희 뭐 그런 주택은 안 지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땅들 4개는 웬만하면 사지 말자라는, 투자하지 말자라는 용도지역 이겁니다. 개발은 가능한데 위의 용도지역보다는 개발이 덜 용이한 용도지역이 요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배님 자연환경 보존지역, 용림지역 이 땅들은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절대 쳐다도 보지 마시고 절대로 여기는 사봐야 돈이 묶이는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쳐다도 보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관리지역 등은 아까 계획관리지역 땅이 제일 비싸다 했는데 그나마 만약에 계획관리지역 땅이 좀 없다 그러면은 보전관리지역 땅도 괜찮다.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 이 땅들을 위주로 보고 이 땅들은 이 밑에 땅들은 쳐다도 보지 말자.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용도지역인 땅들도 아 조금 괜찮구나 이런 게 감이 보이시는데 만약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딱 그냥 구분해가지고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챕터다, 이 장도.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배운 게 제가 보면은 용도지역만 알려드렸는데 사실은 아까 책에서 보시면 땅의 삼총사가 따로 있어요, 선배님들. 근데 용도지구, 용도구역까지 있는데 용도지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 이렇게 삼총사가 땅의 삼총사라고 나와 있는데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발지원구역 그린벨트가 용도 구역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만약에 선배님 말 그린벨트나 이 도시자연공원구역 묶여있는 땅들을 봤다. 그러면 이것도 절대 투자하지 마셔라.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모든 토지에 오늘 가장 기본적인 용도지역은 가장 기본적이 되는 거고요. 이 박스 안에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리죠? 보완하고 규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땅 이거 하나만 알면 된다는 게 이거예요. 용도 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땅의 용도마다 규제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땅의 용도마다 규제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합니다. 어때요? 집가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했었죠. 용적률 건폐율이 다르기 때문에 용도 지역이 다르고 거기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개발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땅값이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상업지역 땅이 1000%, 200, 막 1000%, 1500%니까 더 비싸겠죠. 그리고 1종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3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더 비싸겠죠. 아파트가 더 비싸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질문 나오겠죠. 만약에 박현 선배님이나 김만 선배님께서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주거지역인데 상업적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유일하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용도지역을 바꿔달라고 제안을 못해요. 용도지역은 나라에서만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은 좀 선천적으로 힘들다. 그럼 언제 바꿔줄 수 있는 거냐? 보통 우리가 5년마다 각 시군에서 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는 게 있어요. 도시계획이 불합리한 거를 재정비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5년마다 하는데 그때 만약에 김영하 선배님이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주거지역인데 옆에 박경 선배님 땅이 상업지역이에요. 그럼 나도 바꿔줘라.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자? 주민 의견을 내는 기관이 있어요. 그 도시가격의 재정비할 때. 주민 의견 개진한 기간이 있거든요. 그 주민 의견을 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주민 의견 받아서 바꿔주냐? 안 바꿔줘요. 그냥 그거를 모아서 나중에 어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타당하다 그러면 바꿔주는 거고, 아니면 그냥 안 바꿔줘요. 근데 대부분 안 바꿔준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때문에 유일하게 법에서 용도지역 간 변경은 민간 제한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토지주인 분들이 이런 되게 민감한 게 많은 거예요. 용도지역만 바꿔줘도 되는데. 아시겠죠? 자, 한번 핸드폰 한번 켜보시거나 아니면 선배님들 갖고 계신 한번 인터넷 혹시 한번 켜보세요. 이 용도지역을 이제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알려드리는 사이트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이버에서 토지임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토지임이라고. 이게 옛날에는 토지 이용 규제 서비스였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토지이음으로. 그래서 핸드폰에서 네이버 한번 치시면 토지임을 치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주소 검색한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아까 선배님도 제가 알려드린 여기가 저희 집 근처 동네인데 여기 보시면 제 2종 일반 주거지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지금 배운 용도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선배님들이 갖고 계신 땅이 있다 그러면은 땅에 대한 속성을 모르잖아요. 제일 먼저 보는 사이트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다. 토지이용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 그냥 이렇게 모르시니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선생님들. 토지이용 사이트로 치시고 토지이용 들어가세요. 이 인터넷 화면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선배님들 갖고 계신 집이 지금 살고 계신 집이나 갖고 계신 땅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다 쳐보세요. 아까 상봉도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치면 다 나와요.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보이시면 아까 보여드린 요 화면 나오죠. 그럼 제가 아까 선배님 아까 배웠던 용도적 나오죠. 용도적 지역 지구 용도적 나오죠. 오늘 이걸 배운 거예요. 면적 나오고 지목 나오고 지목은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그리고 다른 법령 있는 것들도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용도적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영화 선배님이 사는 집을 한번 토지임 사이트 가셔서 아니면 박경 선배님도 그렇고 이익수 선배님도 그렇고 이영희 선배님도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토지임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토지임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주소를 치면 됩니다. 주소를 치시면 이렇게 뜨죠. 그럼 지금 살고 계신 집이나 지금 갖고 오신 땅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선배님들이 만약에 어떤 땅을 저한테 의뢰를 하셨잖아요. 제가 모르잖아요. 그 땅에 대해서. 땅에 대한 용도지역을 제일 먼저 찾아보는 사이트가 이 사이트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알려드렸던 가장 중요한 용도지역을 먼저 확인하는 사이트가 토지이음이다.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요 땅에 대한 지적선 나오고 이 지적에 대한 건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2주차 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만 사이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돌아가면 보셨죠? 아까 그 사이트가 요 사이트예요. 그래서 요 사이트에서 보면은 용도지역 확인할 수 있죠. 그죠? 확인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다 아는데 왜 또 알려주냐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선배님들 현재는 이제 신도시 개발, 3기 신도시 개발 빼고는 우리가 왜 토지 이동으로 눈을 돌렸냐면 소규모 토지로 개발이 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선배님들 토지 투자에 관심이 많아진 거고 그걸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너무 많이 바꿔서 집값을 너무 올려놨잖아요. 투자할 곳이 없다. 주식으로 아니면 다 몰리는데 규제도 너무 심하고 그나마 덜한 게 토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몰리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게 많다? 도시 지역의 작은 토지에 오피스텔 짓는 게 아까 말씀드린 1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2종 일반 주거 땅에 사가지고 이런 걸 하시거나 아니면 자유녹지전에 계획관리지역 같은 데 사가지고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를 개발해서 그런 데를 세컨하우스로 개발해서 사시거나 아니면 신도시 개발 사업 안에 LH 청약사이트 가시면 단독주택 용지나 근생에서 용지 청약 받으셔가지고 분양받을 수 있죠. 그런 거 사셔가지고 그냥 올리시거나 아니면 다 귀찮다. 오래된 빌딩 사서 리모델링 하거나 이런 게 요새 추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 달에 이사 가거든요. 이사 가는데 4번으로 오래된 집을 사가지고 단독주택을 리모델링 하기로 했거든요. 애들이 하도 떼어가지고 층간소음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이런 걸 아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선배님도 아까 읽으셨을 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땅 만약에 영화 선배님이나 기현 선배님이 여기 지금 뭐 성계 선배님도 들어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선배님들 중에 그 전답, 임야, 농지나 산지를 갖고 계시거나 사셨다고 쳐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상승이 되는지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선배님들이 만약에 이제 어떤 이런 땅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뭐 성계 선배님이나 아니면 여기 선배님들이 이런 산지나 이런 어떤 뭐 농지를 샀다고 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는 개발을 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전답, 내 농지나 산지를. 이거 뭐 이 방법이 뭐냐? 첫 번째가 형질 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형질 변경이 뭐냐? 토지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었을 때 가치가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내 땅을 개발을 했을 때. 그럼 이게 방법이 뭐냐? 보세요. 선배는 이런 땅을 하셨다 쳐요. 이런 땅을 지금 내가 갖고 있다, 현황이. 근데 건물을 짓는다는 땅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땅을 평평하게.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게 정지예요, 정지. 부지정지란 말이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게 부지정지다. 그러면 보세요. 그럼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산이에요, 산. 그럼 이거는 평평하게 만들면 이걸 깎아야 되죠. 이거를 깎아야 되겠죠. 이거를 깎는 게 절토예요, 절토. 땅을 깎는다. 그리고 이런 웅덩이가 있어요. 땅을 쌓는 게 성토예요. 땅을 쌓는 게 성토, 땅을 깎는 게 절토. 그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절성토, 절성토. 땅을 깎고 땅을 쌓아서 평평하게 만드는 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부지 정지다. 그래서 부지 정지를 해놓고 거기다가 아스팔트 포장까지 하면은 제일 좋으니까 포장까지 해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로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거다. 이게 줄여서 형질 변경이라고 해요. 형질 변경. 땅의 모양과 성질을 바꾼다라고. 그래서 형질 변경을 통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다. 선배님이 전답, 과수원, 농지나 산지를 샀을 때. 그래서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개발행위 허가가 뭐냐면 죄송해요. 개발행위 허가 법상 용어예요. 법상 용어. 이 뒤에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라는 게 땅의 인허가라는 거예요. 땅의 인허가. 선배님들이 만약에 땅을 평평해가지고 땅을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을 깎거나 땅을 쌓으려도 이게 설계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토목 설계를 땅의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의 설계를 해서 인허가를 받는 게 개발행위 허가예요. 그래서 땅의 인허가가 개발행위 허가다. 그리고 건축 허가가 건물의 인허가, 건축물 지은 인허가가 건축 허가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건축 허가만 받으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땅도 깎아야 되잖아요. 땅의 성질을 바꾸는 그게 형질 변경이거든요. 그 형질 변경을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냥 도심지에서는 땅이 평평하니까 바로 부시고 지으면 건축 허가만 받아도 되는데 선배님들이 갖고 계신 산지나 농지 같은 경우는 그 땅에 어떻게 된다? 평평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평평하게 만드는 인허가가 개발행위 허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나서 땅을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기니까 지금은
건축 허가를 받을 때 개발행 허가를 한꺼번에 같이 받아요. 그게 뭐예요? 인허가를 의제 처리한다고 나와요. 의제 처리. 책에 보시면 의제 처리라고 나오는 게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허가 받을 때 개발행 허가도 같이 받는다는 걸 항상 명심을 하세요. 농지나 산지를 개발할 때는. 그럼 어떻게 플로우가 되느냐?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형질 변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을 통해서 토지 가치를 바꿀 수가 있는데 지목 변경과 형질 변경은 개발행 허가를 통해서 한다. 그래서 만약에 선배님들 아까 보셨을 때 전답 임야로 나오죠. 다음 주에 지목 배울 건데 오늘 한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목이 임야면 산지예요. 산지. 임야면 산지. 그 다음에 전답 과수원이면 농지. 그것만 아시면 돼요. 일단 그것만 기억을 하세요. 그럼 선배님들이 만약에 전답이 있고 임야, 농지와 산지를 사셨을 거나 상속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게 용도지역을 봤더니 뭐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 같이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그럼 내가 아까 어느 정도 개발을 하고 싶은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확인하는 건 다음 주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세하게. 그러면 이 매입을 내가 가진 농지나 산지가 개발이 가능하대. 그러면 어느 정도 용적률이나 건폐를 보고 어느 정도 내가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땅에 대해서 평평하게 만드는 건축물을 올릴 수 있는 게 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개발이 되니까. 그럼 개발을 위해서 땅에 대해서 아까 땅을 깎거나 땅을 쌓아서 절동토로 해서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게 형질 변경인데 이거를 위해서는 개발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었어요. 이 개발의 허가를 받는 거는 인허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인허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땅에 대해서 형질 변경을 통해 가지고 땅을 평평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물을 올려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을 다 졌어요. 건물 다 지은 다음에 나중에 소유권 이전까지 하고 나서 사용승인 검사까지 받으면은 그때 지목 변경이 되는데 이 지목 변경이 뭐냐? 전답을 대지로 바꾼다. 지목으로 바꾸게 되면 전답이 평당 2만 원, 3만 원짜리 땅이 대지로만 바뀌어도 평당 두세 배가 뛴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에서 활용을 통해서 지목 변경만 되더라도 땅값이 오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매각하시면 더 비싸게 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플로로 가는데 처음에 만약에 이런 개발행위 허가는 혼자 못 받잖아요. 이런 개발행위 허가라는 업체가 어디냐? 선배님 살고 계신 집이나 아니면 갖고 오신 땅의 소재지, 그 군청이나 시청 앞에 가보면 뭐가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인허가방 아시죠? 측량 설계공사, 뭐 건축사무소, 시청 나가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측량, 뭐 토목 설계 사무소 이런데 그런 데서 하는 게 이런 개발의 허가 업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쪽 사정을 제일 잘 알고 그쪽 인허가 공무원들과 제일 친하고 그래서 만약에 박경 선배님께서 내가 어떤 농지를 개발하고 싶다 어디 지방에 그럼 그 지방에 예를 들어서 뭐 거기가 칠곡군이다. 그럼 칠곡군청 앞에 있는 그 토목 그 사무소 가가지고 내 땅에 개발 가능하냐 인허가 발가 달라. 그럼 돈 주고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인허가 받고 나서 그 인허가 업체에서 뭐 시공사 같은 데 데리고 와서 내 땅 개발해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그러니까 용역을 맡기는 거죠. 내가 못하니까 돈을 주고 맡기는 거죠. 일을 아웃소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어떤 지방에 일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지방의 설계업체들을 컨택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맡겨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박경 선배님이나 성기석 선배님이나 만약에 내 땅을 개발하고 싶다 하시면은 전 제가 그냥 크게 봐드리고 제가 봐드린 그걸 컨설팅 보고서 갖고 거기 가서 실제적으로 상담을 받고 나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저도 그렇게 다 컨설팅을 하거든요. 제가 몸이 100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토지의 가치는 이렇게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꼭 이렇게 아니라 차라리 용도 지역을 바꾸는 건 어떠냐.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용도 지역이 변경이 되면은 지을 수 있는 범위가 커져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지만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나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 제일 좋은데 이거는 민간 제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라에서 바꿔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호재가 있어야 바꿔주는. 그래서 용도적 변경은 쉽지가 않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아까
제가 26조에서 알려드린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과 제한된 용도지역 그것만 파악할 줄 알아도 선배님들이 어디다 투자를 할지 안 할지 감이 오실 거다. 혹시 기획부동산을 당해 보셨나요? 나는 기획부동산 한번 당해봤다 1번, 안 당했다 2번. 혹시 기획부동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그쵸? 근데 보통 보시면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당해봤고, 옛날에. 근데 기획부동산을 딱 구별하는 거면 딱 하나예요, 선배님들. 등기부 등본 떼보시면 돼요. 등기부 등본 떼보시면 만약에 토지 컨설팅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어떤 나보고 어디 임야를 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럼 무조건 첫 번째 기획부동산 의심을 하세요. 그걸 계속 들어보세요. 오케이, 어디까지 해보세요. 들어보는 거죠. 그냥 끊으셔도 되는데. 딱 봤는데 그러면은 주소를 알려달라 하세요. 그럼 내가 살고 싶은 땅 주소를 알려달라. 근데 이분들은 땅의 주소를 안 알려줍니다. 어디 용인시 어디 근처에 있는 산지입니다. 이래요. 근데 선배님들 생각해봤을 때 내가 지금 투자를 하거나 내가 사야 되는데 그 물건도 안 보고 사실 거예요? 그냥 물건도 안 보고 그냥 괜찮다 해서 그냥 투자하는 게 없으시죠? 근데 사람들이 바쁘다 보면은 그냥 괜찮다. 아니면 지인이니까 내 믿는 지인이 전화했으니까 아 투자를 해야 돼. 절대 그렇지 마세요. 항상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에 대해서 출처는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봐야 된다. 땅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다. 땅은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는 이상 내 호주머니에서 투자하지 마셔라. 그걸 철칙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기획부동산에 당할 이유도 없고. 근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당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두 번째가 전화 끊고 나서 그 땅의 주소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 주소를 가가지고 법제처 사이트 가셔갖고 등기부 등본 떼보세요. 그럼 등기부 등본 떼보시면은 진짜 막 공유 지분으로 한 뭐 수십에서 수백 명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그 땅은 안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왜 말씀드렸어요? 공유 지분은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만약에 지금 황상열, 박기원, 김영하, 이영희, 이예숙, 성기석 이렇게 6명이 나눠져 공유 지분 나눠져 있어요. 여기서 박기원 선배님, 김원 선배님께서 두 분이 반대하면은 그 땅 개발을 못 해요. 그 땅이 아무리 좋아도. 근데 이런 땅에 30명이나 100명이 투자를 했다? 아, 그건 아닌 거죠.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 임야가 한 10만 평이 돼요. 10만 제곱미터짜리가 있어요. 그 10만 제곱미터짜리를 30명한테 나눠서 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선배님들이 만약에 내가 10만 평짜리 땅에 10억이에요, 10억. 근데 30명한테 팔면 얼마에 살 수가 있어요? 한 명당? 한 3,500만에서 4천만 정도면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꼬시는 거예요. 소액으로 땅도 투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근데 뭐냐? 지분 100%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10억짜리 그 10만 평짜리 땅에 한 10분의 1만 사는 거예요. 지분 코딱지만 지분을 사는 거예요. 지분을 100명에 100분의 1을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투자하면 그건 찾지도 못하고 물려서 받지도 못해요. 그래서 기획부동산 어떻게 하자? 등기부등본만 떼봐도 사람이 많으면은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이분들은 계약할 때 이미 비싸게 팔기 때문에 이게 원래 한 1,000만 원 주고 사면 되는 땅을 3,000만 원까지 올려가지고 누가 봤을 때 되게 싸게 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변에 가가지고 저도 딱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어요. 그냥 지인이 사러 샀는데 바빠가지고 돈을 빌려줬대요. 3,000만 원이 이미 투자가 된 거예요. 근데 봤더니 계획관리적 땅이긴 해요. 근데 계획관리적 땅인데 땅에 보니까 지분이 10분의 1만 들어간 거예요. 3,000만 원짜리가. 다른 지분을 보니까 한 지분에 30명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유 지분 투자는 어떻다? 좀 지분 투자가 그래서 좀 무서운 거예요. 한 명이라도 공유자가 한 명이라도 동의를 안 하면 그 땅 개발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다? 땅 100% 지분 박경선이나 김원삼이도 100%내 땅에다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 돈이 있으면. 내 땅 혼자 갖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팔건 개발을 하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활동을 해요. 뭘 만들어 놓고 개발지 주변에 산지를 사가지고
싸게 구입을 합니다. 절 찾아와요. 저희 같은 회사에. 제가 지금 건축회사 개발팀에 있는데, 저희 같은 데 와가지고, 조감도 그려주세요. 설계도 그려주세요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래도 좀 돈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뭐 컨설팅만 뭐 한 1,000만 원 받고, 조감도를 갖고 가요. 그럼 갖고 가면은, 이 조감도를 갖고, 뒤에다 되게 삐까뻔쩍하게 그림이 멋있잖아요. 이렇게 개발이 될 겁니다. 해놓고 붙여놓고 사람들을 이제 그 텔레마케터를 모집해가지고 영업사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걸리는 거죠. 그럼 시가보다 아까 수십 배씩 비싸게 판매를 합니다. 소액으로. 그런 다음에 다 사기치고 나서 다 땅을 팔았다 하면은 여기 사무실 폐업하고 딴 데로 도망가요. 제가 한 대표님을 3번 만났거든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회사 이름 바꾸면서까지 오더라고요. 마지막 3번째 왔을 때 제가 내쫓았어요. 한 번 더 사람들을 사기치고 다니면 제가 경찰 신고할 거라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기획부동산. 이렇게 해서 사기쳐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 근데 당하지 마세요.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배울 건데요. 그럼 선배님 땅을 만약에 이제 어떻게 경공묘를 하든 투자를 하시기 전에 어떤 걸 분석을 좀 하는 기법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부동산 공부하실 때 똑같아요. 내 땅의 지형과 지세가 경사도가 얼마고 얼마나 평탄한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도심에 있는 땅이라면 대중교통의 접근성. 다음 주에 말씀드린 건데 땅에서 가장 중요한 한계가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뭘 것 같아요? 그게 도로예요, 도로. 선배님 맹지는 사면 안 돼요. 땅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땅의 용도 지역과 저는 도로예요, 도로.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되고 용도 지역이 좋으면은 개발 활용도가 높다. 그게 땅에서는 가장 중요한 2가지입니다. 도로와 용도 지역. 도로는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리고 주변의 건물 가격, 구성.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하면은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개발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개발 계획이 있거나 사람이 많이 몰리는 쪽으로 많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쪽이 용도 지역도 주거 지역이면 상업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땅도 이미 비싸니까 어때요? 그런 인근의 도시 외 지역, 뭐 관리 지역 땅들, 계획 관리 지역이나 뭐 아니면 뭐 생산 관리 지역이나 이런 땅들을 사놓고 기다렸다가 개발이 되면 그런 걸 투자를 좀 하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이제 항공사님 뭐 사이트 몇 개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땅은 뭐다? 실제로 임장 가셔가지고 실제 거기는 부동산도 만나보시고 다 돌다리도 건너보고 실제로 안 가보고 사시는 건 안 돼요. 공매든 경매든 그렇다. 그래서 그런 2차 조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세한 건 다음 주에 2주차 때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먼저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땅의 용도 지역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오늘은 땅의 용도 지역과 용적률 검표만 알아도 기본적인 감을 잡아가실 수 있다 하면서 오늘 1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책을 읽으시면서 조금 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긴 시간이었는데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한 분씩 뭐 궁금하신 거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소감과 질문 한번 나눠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가장 처음에 들어오신 박경 선배님 오늘 어떻게 들으셨고 일주일 동안 책 읽으시면서 어떠셨는지 편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